오늘 일본에서는 판정자가 최대인 300여 명이 증가하면서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 선언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은 일본 국회에서 현재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지만 긴급사태를 선포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정치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무마해서 잘 넘길 수 있을까 같은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같은 날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같은 여당인 자민당의 나카소네 야스타카 의원은, 참고로 이 사람은 80년대 총리를 지낸 일본의 대표적 우익정치인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손자입니다. 진짜 일본인은 정치인도 대대로 해먹는 게 참 흔하네요. 어쨌든 이 나카소네 의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현재 35만 명이 찬성하고 있는 독도키트 청원을 당연히 관가할 수 없다며 외무상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며 지적했습니다. 이에 모태기 외무상은 다케시마는 역사적이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고유 영토이고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이 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제의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할지 동향을 주시하겠다면서 자신은 개인적으로 독도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까지 덧붙였지만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일본에서 뭐라든 그냥 독도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키트가 정부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아니니 기업들의 생각도 중요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일본은 자체 키트 얘기도 별로 없는데 힘든 일본에게 한국의 기술력이 비교되면서도 표기 청원이 어떻게 결정되든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니 기생충의 제시카송 이후에 큰 엿을 하나 더 던져주는 것 같아서 고소한데요. 역시 이렇게 문화상품 제품들에 자연스럽게 독도 표기를 한다든지 태극기 한글을 넣는 것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정부가 일본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인위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것보다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히트를 하고 있는 킹덤에서 나오는 다양한 갓을 보고 외국인들이 엄청난 흥미와 관심이 생겨 급기야 아마존에서 가시 판매 상품으로 등록되기도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단발성 화제에 그칠 뿐 서양, 특히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 비해 이런 상품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저런 디자인들을 출시했을 때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프론티어 정신, 영국의 세계적 강대함, 프랑스의 자유주의 같은 이미지도 연상되었겠지만 이제는 무의식적으로도 저런 디자인 자체가 세련되고 예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두 빨강, 흰색, 파랑의 선들이 조합되어 있어서 태극기의 배색 조합이나 별 다른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2002 월드컵 때만 해도 태극기 패션이 정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는 셀럽들이 애국심을 보여주기 위해 착용한다던가 하면 개념인이라고 칭찬을 받는 정도로 성조기, 유니언잭, 삼색기들처럼 평상시에 애용되는 아이템으로는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처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국가 브랜드이겠죠. 그래도 가끔 제품화되는 것도 있어서 반갑지만 거의 한국 지역 한정으로 소량 화제성을 끌기 위한 마케팅 제품으로 연속성은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때 반짝이 아니고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아이템을 만드는 곳들도 있습니다. 먼저 평소에도 한국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 컵을 출시했는데 당시 품절 사태까지 날 정도였고 지금까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고유의 전통 상품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양질의 상품은 또 별로 없는 현실에서 신세계백화점 기프트샵은 전통 장인이 직접 만든 놀이개, 그릇, 함 등 다양한 명품 전통 공예품들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과 손잡고 명인 명장관에서 도자기, 한지, 자수, 한과 등 공예와 식품 분야 명인들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극기, 한글을 활용하는 운동화와 의류를 만드는 이 회사의 제품은 디자인도 예뻐서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적 디자인의 제품뿐만 아니라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볼 수밖에 없도록 한국의 역사와 한일 관계의 진실 등을 적극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큰 화제가 되어 불매운동 등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해외 언론들에서조차 거의 모든 기업들은 역사, 정치적인 문제에 민감하고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이 라카이 코리아라는 기업은 그렇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며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이미 731 부대의 진실, 독도를 세계인들에게 알렸고 최근에는 6천조의 원유가 매장된 7광구에 관한 일본과의 문제까지 알리고 있습니다. 2017년 단순히 독도를 돕고 싶다며 독도 운동화를 출시, 독도협회에 기부하는 활동을 시작한 이래 2019년에는 731 부대의 진실을 외면하던 미국에서 한인과학자 가족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교제에 실리게 된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731 부대는 조작된 것이라는 일본인들의 주장이 우세해지던 때 라카이 코리아는 과감히 자신의 홈페이지와 모든 제품 판매 페이지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731 부대의 진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일본에서의 반발이 커지자 라카이 코리아의 임직원들은 상당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라카이 제품이 꽤 팔리는데
일본인들의 공격이 다른 나라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아니 꼭 해야 하는 걱정이겠죠. 하지만 라카이 임직원들은 오랜 회의 끝에 우리는 기업이기 전에 한국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행보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기업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단순히 신기한 모양이거나 예쁜 글자라고 생각해서 한글이 새겨진 옷이나 아이템을 소비했던 외국인들이 한글과 태극기 디자인에 눈이 끌려 라카이 상품들을 구매하려다가 구매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와 한일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특히 태극기가 각인된 운동화나 한글 커스텀 제품들이 이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히는데요. 아직 태극기나 한글 상품들이 성족이나 유니언잭, 심지어 영문 알파벳에는 비할 바는 못되지만 이를 상품화해서 단발성 호기심이 아닌 뛰어난 디자인의 일상 상품으로 만들어가는 기업들의 노력이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 독도 키트 아이디어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1일 한국이 정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6월에 예정됐던 정상회의를 8월 말에 개최하면서 비G7 국가인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그리고 브라질을 초청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것은 사상 최초의 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시각케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일본의 말을 보기 좋게 묵살했습니다. 트럼프는 G7은 낡은 체제로 현재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 신념을 확실히 하며 자신의 뜻을 강행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7일 방한한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대북 특별대표 비건은 한국에게 G7 참석을 요청하고 이후 9일에 방일해서 일본에게도 8월 말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개편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시키려 한 것은 중요한 이유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K방역이 전세계 모델이 되며 크게 주목받았고, 전세계 저성장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 그리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 등 중요 상황에서 한국은 역할을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밖에도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세계 수출 6위 국가이고, 미국, 중국, 유럽 연합 등 전세계 국내 총생산의 78%에 달하는 자유무역 협정 네트워크를 가진 점 등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한국을 G7에 참가시킨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일본의 행동은 부당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이 G7에 유일하게 가입한 아시아 국가라는 것이 깨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재무적인 명분도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 역할을 하는 미국이 G7은 중국이나 다른 패권 국가를 군사력으로 견제하는 모임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과 인접한 G7 회원이 일본뿐이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포함되면서 일본은 이제 이런 주장을 내세우기 힘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최근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등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G7 참여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수장이 당선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한 번 일본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WTO에 이어 OECD 사무총장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OECD를 2006년부터 이끌고 있는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사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구리아 사무총장이 장기 재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고, OECD 각 회원국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961년 설립된 OECD는 동양인 사무총장이 선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OECD는 유럽 북미 중심의 선진국 모임이기 때문에 중동의 이스라엘, 터키를 빼면 실질적인 아시아 회원국은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내세우는 후보가 경쟁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OECD 사무총장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두루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국제기구 수장에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강 장관이 영어가 능통하지 않느냐며 외교부 장관으로 3년 넘게 재임 중인 강 장관이 다음 자리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유엔에서 이미 국제기구 경험을 갖췄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유엔에서 10여 년 넘게 일하면서 동양적인 겸손함과 서양적인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인재라는 평판을 받았고, 그동안 코피 아난, 반기문, 안토니오 구테우스까지 3대 사무총장이 모두 중용되며 그 능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지난 G20 정상회의 때 구테스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 직원이 대통령께 간 것도 논의해봐야 할 것 같군요 라고 말하며, 유엔은 강경화를 빼앗김으로써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라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OECD 사무총장 도전은 WTO 사무총장 선출과 연동돼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통사교섭본부장이 당선될 경우 선진국들이 OECD 사무총장까지 한국에 몰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도전에 실패할 경우 한국 정부가 OECD 사무총장의 후보를 내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유명희 본부장 WTO 당선을 막아내도 또다시 OECD에 강경화 장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강경화 장관은 유명희 본부장을 WTO 사무총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강경화 장관 주재로 전세계 제 공판장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날 주요 의제가 각국에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방안에서 강 장관은 총력 지원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강 장관은 모하메드 알사니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해서 지지를 부탁했고, 9일에 방한한 세계적인 부호 만수르의 동생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이안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도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인도, 브라질 등 영향력이 큰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설득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 본부장이 앞서 강경화 장관의 OECD 사무총장 출마설도 돌았는데, 당시 본인이 고사했다고 알려졌지만 한국이 WTO 수장을 배출하지 못하면 강경화 장관이 또다시 OECD 수장에 거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G7 참여를 비롯해 국제기구에서 한국 여성의 강력한 도전은 지속적인 딴지를 걸고 있는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국제사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정도로 성장해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 일방적인 경제 보복을 한 일본은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한일 간 입장 차이가 크다며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는 전제 아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대화 준비가 돼 있다며 북미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지 못한 채 지지율이 떨어지는 아베 정권은 우익들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이국 제한을 해제하면서 한국보다는 대만에 먼저 이뤄지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 내 보수파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대만을 한국이나 중국보다 앞세워 지지층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의 지지층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이웃나라의 한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외무성이 교섭의 시작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두 나라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그 결과 협의는 동시에 시작하되 합의는 대만 먼저 하는 방안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 기업이 혐한 문서를 3년간 유포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후지주택은 임직원 교육을 빙자해 도를 넘은 혐한 문서를 배포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는가 한편 위안부들의 생활은 사치스러웠다, 한국은 영원히 날조하는 국가 등의 혐한 내용을 장기간 유포했습니다. 또한 한 문서에는 한국의 교활함이나 비열함, 거짓말 행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며 한일 갈등에 관해서는 그들은 역사를 날조하면서까지 상대가 사죄하게 함으로써 항상 입장의 우위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민족이라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후지주택은 우익 성향의 교과서가 채택되도록 설문조사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13일 드러났습니다. 설문조사 개입 의혹은 일본 언론이 앞서 제기한 바 있으나 제일 한국인 여성이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고 수법도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이마이 미소 후지주택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 종업원들에게 여러 차례 문서 및 음성자료 등을 보내 오사카에서 열리는 학교 교과서 전시회에 참가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익사관을 담은 이코시아 등의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로 전시회장에서 설문지에 답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을 사실상 동원해 일선학교의 교과서 채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시도들은 최근 감염병 사태와 경제 추락에 맞춰 또다시 일본에서 최악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에 이어 최근에는 확진자가 급증하며 긴급사태를 다시 발령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12일까지 나흘 연속 300에서 4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폭발적인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일본의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무관중 경기를 종료하고 지난 10일부터 경기장 입장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국내 여행 경비의 절반가량을 지원하는 고토 캠페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은 감염 확산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일본의 유명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2일 마이니치 신문에서 놀라운 말을 꺼내들었습니다. 하루키는 일본 내에서 이성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위화감이 느껴진다며,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 간토 대지진 때처럼 조선인 학살과 같은 사건을 또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 아베 정권이 그 책임을 또다시 다른 상대에게 돌릴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간토 대지진이 난 1923년과 2020년은 너무나 다른 상황으로 아무리 혐한을 조장하고 한국을 공격해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